안녕하십니까. 한 학기 동안 부동산 경제론 강의를 맡게 된 이범웅이라고 합니다. 다시 새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제론은 그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발된 경제학적인 이론 그리고 분석 방법의 체계를 소개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제론은 부동산 학의 한 분야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이제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해서 물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 금융적인 측면 등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분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연구와 함께 부동산 활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토지,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개발, 매매, 부동산에 대한 금융과 투자, 이런 그 부동산이란 재화의 생산, 관리, 처분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학은 이제 인접 학문 분야에서 개발된 원리를 부동산 분석에 적용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 활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동산학의 한 분야로 이제 부동산 경제학 또는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부동산 경제학은 다양한 부동산 활동 주체들이 있으면 그 부동산 활동 주체들이 부동산 시장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자기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 의사 결정을 하면 그 의사 결정이 결국 부동산 활동으로 시장에 표출이 됩니다. 그럼 이런 부동산 활동이 개별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총체적으로 지역 경제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경제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크게 이제 공간 시장하고 자산 시장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간 시장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그 자체를 사용하기 위한 시장, 주로 이제 임대 시장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부동산 자산 시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본적 자산의 현금 흐름과 관련된 시장. 그냥 간단하게 부동산 자체를 갖다가 매매하는 시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부동산 금융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시장까지도 이제 그 자산 시장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 구분해 가지고 공간 시장에서 임대료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자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본 후에 그 두 시장을 한꺼번에 연결해 가지고 사분면 모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장기 균형을 갖다 이제 찾아보는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학기 부동산 경제론 시간에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동산 경제론 이 과목의 이제 교육 목표는 좀 효율적인 부동산의 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본 교과목을 통해서 이제 법 제도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깊은 지식 그리고 통찰력을 습득해가지고 학생들이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교육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평가 방법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평가 방법이라는 게 중요할 텐데요. 평가 방법은 이제 중간시험, 기말시험, 그리고 소집단 활동, 출석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시험, 기말시험은 각각 30% 배점을 해 두었고요. 두 시험은 모두 이제 각각 넷 또는 6개의 문항을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4 내지 6개의 문항을 출제를 하고요. 약술형, 그리고 논술형, 그리고 풀이형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풀이형은 중간시험에는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정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학교 당국에 적절한 징계를 요청하려고 하니까 시험 보실 때 부정행위는 하지 않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집단 활동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학교는 이제 교과목을 나눌 때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지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본 교과목은 이제 지식 습득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집단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소집단 활동이 이제 30% 배점을 합니다. 활동은 4차례에 걸쳐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2차례는 발표를 하고 두 차례는 이제 그냥 연습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2차례 그 활동에 있어서 발표까지의 점수를 갖다가 각각 12점으로 이제 두고요. 그 다음에 소집단 활동을 할 때 동료들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누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동료 평가를 하도록 할 겁니다. 동료 평가에 대한 배점이 6점이기 때문에 이 소집단 활동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뭐 주제를 설정한다든지 그리고 발표 자료를 만든다든지 할 때 좀 사전적으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출석이 있는데요. 출석은 10% 10점이고요. 보통 3시간 결석을 하면 2점을 감점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2시간을 결석하면 1점을 감점하고요. 1시간을 결석하면 감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0점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시험하고 기말시험 2번의 시험 중에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F학점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시험, 기말시험, 소집단 활동, 출석 이 4가지 평가 항목의 점수를 모두 다 합쳤는데 0점 이하이다라고 하면 그때도 이제 F학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시험, 기말시험 참석하시고 소집단 활동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출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F학점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강의안 그리고 뭐 강의 계획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강의 자료를 도어 시스템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출력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이제 강의 계획서를 제가 제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계획서를 수업 계획서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또 나름대로 이제 강의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 이제 교과목명이 있고요. 교과목명은 뭐 당연히 이제 다 아실 테니까요. 부동산 경제론. 그리고 강의 시간 및 강의실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은 1교시, 목요일은 1, 2교시인데 지금 온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대면, 비대면 혼합 형태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 1시간, 2시간 중에 1시간만 이제 참석을 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상경대학 511호실에서 있고요. 제 이름은 이범웅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범자에 고뭉자 써가지고 이범웅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기억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연구실은 상경대학 4층인 410호실에 있습니다. 연락처 첫 번째는 이제 제 연구실 번호이고요. 그리고 휴대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한테 연락하실 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교재는 건국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김경환, 손재영 두 교수님의 부동산 경제학 제3판을 교재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아까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중간시험, 기말시험, 소집단 활동 각각 30%이고 출석이 이제 10%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강의 계획인데요. 자, 뭐 크게 나눠서 보시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챕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 있습니다. 교재로 보면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1장과 2장을 제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 듯 싶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주차, 2주차 두 주에 걸쳐가지고 진행을 할 테고요. 부동산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정책 말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주차서부터 6주차까지는 경제 원리와 부동산 시장 분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제론이니까 사실은 부동산학과 경제학 두 학문의 어떤 접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학을 갖다 좀 들어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텐데요. 혹시나 경제학 입문이라든지 경제학 원론이라든지 하는 과목을 듣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경제 원리와 부동산 시장 분석이라는 이 두 번째 정말 큰 주제에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재로 따지면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모형을 조금 길게 하고요. 두 주차에 걸쳐서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균형과 경제적 후생, 그리고 시장 실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7주차서부터 12주차까지 5주에 걸쳐가지고 이제 부동산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 이게 이제 아까 부동산 시장을 공간 시장, 자산 시장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공간 시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간 시장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공간, 부동산 공간의 임대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결국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뭐 토지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 간단한 모형을 통해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8주차 중간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9주차, 10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 시장 모형.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수요 공급 곡선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수요 공급 그래프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된 그런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주차에 보시면은 장기 주택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요. 12주차는 임대료 규제 그리고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3주차, 14주차 그리고 보강주에 걸쳐서는 디파스켈리 휘튼의 4분면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부동산 시장을 공간 시장, 자산 시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럼 공간 시장을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한 5주에 걸쳐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산 시장은 뭐 그냥 일반적인 수요 공급 모형 가지고 살펴볼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재무관리라고 하는 과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조금 건너뛰면서 그냥 자산시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는 게 요 디파스켈 휘튼의 4분면 모형입니다. 그래서 디파스켈 휘튼의 4분면 모형에서는 이제 자산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두 시장에서 동시적인 장기 균형이 어떻게 달성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어려운 말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 시험하고 기말 시험은 아예 날짜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에 중간 시험을 치르고요. 6월 10일에 기말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소집단 활동은 그 비고에 나와 있는데요. 자, 2주차 수강 정정 기간이 이제 수강 시험 정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소집단을 편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팀을 갖다가 이제 편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집단 활동 그리고 거기서 결과물로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될 산출물 뭐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3주차서부터 이제 소집단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소집단 활동은 오프라인 수업이 있을 때, 대면 수업이 있을 때, 대면 강의가 있을 때 이제 소집단 활동을 그 시간에 이제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뭐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뭐 저희 막 그 비대면으로 모여서 하시든지 아니면 뭐 또 좀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대면 해가지고 또 활동을 할 수 활동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집단 활동은 최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 최근이라고 했지만 이게 뭐 저기 뭐 한 4, 5년 정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좀 자세하게 정리하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집단 활동 첫 번째 소집단 활동에 대해서 결과물은 이제 6주차에 발표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뭐 좀 짧게 해가지고요. 저희가 55명이고 한 11팀 정도 된다라고 하면 뭐 11팀 또는 12팀 뭐 좀 적게 잡으면 한 10팀 정도 될 텐데요. 그 10팀 정도에 대해서 소집단 그 2시간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한 팀당 한 5분 내지 6분 정도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2주차에 그 소집단 활동 및 산출물 안내 하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주차에 소집단 활동 두 번째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시장경제 작동 원리를 갖다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3주차, 4주차 해가지고, 3주차, 4주차, 5주차 해가지고 이제 수요 공급 모형, 그리고 이제 뭐 시장 균형,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살펴보는데요.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해 보도록, 공부해 보도록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소집단 활동은 이제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소집단 활동에서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하고 발표를 하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세 번째 소집단 활동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소집단 활동의 결과를 막 강의 계획서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됐네요. 이게 이제 소집단 활동 3이죠. 그래서 결과물을 이제 세 번째 소집단 활동의 결과물을 13주차에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할 테고요. 그다음에 14주차에는 이제 소집단 활동 네 번째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디파스칼 휘튼의 4분면 모형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갖다 이제 한번 연습을 그 팀별로 소집단별로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고요. 그래가지고 요 첫 번째 소집단 활동 그리고 세 번째 소집단 활동에서 각각 이제 12점을 배점을 했죠. 결과를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12점을 각각 배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집단 활동을 하면은 동료들 5명 내지 6명 정도가 될 텐데 그 동료 평가를 갖다가 이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료가 얼마만큼 그 소집단 활동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걸 6점 정도로 배점을 했습니다. 합치면은 소집단 활동이 30%, 30점 배점을 갖다 이제 충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소집단 활동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과물 작성 및 발표 2번을 하고요. 각각 12점 배점을 했다. 그다음에 연습을 2차례 이제 합니다. 그리고 동료 평가 또 한 차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소집단 활동이 들어있는 이 경우에는 소집단 활동 그리고 소집단 활동에 대한 결과물 발표 이 시간에 만약에 결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소집단 활동이 있을 때는 결석을 하지 않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의 계획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고요. 강의 계획서 좀 수정해가지고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그 강의 안이라는 걸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일이 다 프린트해가지고 나눠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 한글 파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PDF 파일입니다. 근데 아래 한글 파일로 해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도어 시스템에 올려놓을 테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보시든지 아니면 화면으로 보시든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출력해가지고 보실 때는 이 글자 포인트가 글자 크기가 12포인트입니다. 아래 한글 12포인트라서 제법 큽니다. 제가 좀 이제 그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큰 글씨로 만들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좀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두 쪽에 정말 그 두 쪽 모아찍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A4 용지의 한 페이지에 강의 한 2페이지가 두 쪽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출력해서 보시면은 조금 글씨가 작아서 작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듯 싶기도 해요. 아니면 큰 글씨로 지금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출력해가지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크다 보니까 여백이 있고 거기다 이제 뭐랄까요? 메모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필기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어떤 학생은 이걸 이제 한 페이지, 그러니까 아까 두 쪽 모아찍기처럼 하는데요. 한 페이지, 그 A4 용지에 반만, 그러니까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출력해가지고 반만 이제 프린트하고 나머지는 이제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좀 따로 설명드리는 거 조금 약간 별도로 보충해서 설명드리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적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생각하시고 강의안을 프린트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모든 그 교재, 그러니까 교재라든지 교재가 아닌 책들도 보면 목차가 있죠. 그래서 저는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하다못해 이제 수필이라든지 시집이라든지 그러니까 전공 서적이 아닌 다른 책들을 볼 때, 다른 책들을 구입할 때도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목차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고서 이 책이 또는 이 교재가 좀 잘 구성이 되어 있구나, 체계가 좀 잘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모든 뭐 교재 또는 모든 과목, 모든 학문 분야는 이제 체계가 다 있지요. 그래서 부동산 경제론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강의 첫 페이지에다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잡아봤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잡아봤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사실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그 두 분 교수님의 부동산 경제학 교재, 그걸 거기에 나와 있는 목차를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이제 시장 경제와 부동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공간 시장에서 부동산 임대료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부동산 임대료 결정 모형을 두 번째 큰 주제로 잡았고, 세 번째 큰 주제는 부동산 자산 가격 결정 모형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 공간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세 번째 주제는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가격인 자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이제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을 합쳐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뭐 그 두 시장의 동시적인 장기 균형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 장기 균형 상태로 어떻게 수렴해 가는지, 뭐 그런 것들 갖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시장을 연계해서 살펴보는데, 디파스켈리 휘튼이라고 하는 두 학자분께서 4분면 모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임대료 자산가격 결정 모형을 종합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제론의 기타 분야에 가지고 뭐 다섯 번째 큰 주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조세, 부동산 금융, 부동산과 거시경제 뭐 이렇게 있는데요. 부동산 조세, 부동산 금융은 이제 우리 학과에 다른 교과목이 있죠. 조세론하고 금융투자론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더 정확하게 또 그리고 더 깊이 정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과 거시경제는 사실 이거는 이제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주로 이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마지막에 있는 부동산 경제론의 기타 분야는 제가 스킵하고 지나갈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 원리와 부동산 시장 분석. 그래서 아까 강의 기획서 보면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료 결정 모형의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서비스의 수요 공급 모형. 저는 여기까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단핵도시 모형과 도시 공간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까지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더닉 가격 함수와 그 활용이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작은 주제인데요. 요 헤더닉 가격 함수와 그 활용은 사실은 그 대학원 수준에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큰 주제에서는 부동산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 여기까지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주제가 부동산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인데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재무관리 또는 투자론은 좀 그렇고 일반적인 재무관리 과목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가격 거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재무관리는 없는 분야이긴 한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학부 수준은 아니고 대학원 수준의 이제 좀 깊은 그런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 가격 결정 모형, 그게 이제 이 디파스켈 휘튼의 4분면 모형 중에 2사분면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사분면 설명드리면서 그때 또 좀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깊이 들어가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뭐 여러 주에 걸쳐 가지고 해야 될 텐데요. 한 30분 정도 제가 소개를 하고 30분 너무 길다. 한 10분, 15분 정도 소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하는 게 체계를
이루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큰 주제가 시장 경제와 부동산이고요. 그 두 가지 또 작은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작은 주제가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부동산과 부동산 시장의 의미, 뭐 특성, 그리고 규모, 부동산 시장의 규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이란 무엇이냐? 뭐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요. 1학년 때도 지금 이 과목은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재무부동산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1학년 그 전공 탐색과생, 아이고 죄송합니다. 1학년 재무부동산학의 이해 시간에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동산이란 그냥 간단하게 토지와 그 정착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픽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대신에 부착물, 어태치먼트, 부속물, 그 다음에 계량물이라는 표현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 또는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계량물을 갖다가 한꺼번에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토지를 포함해 가지고 토지와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촉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이제 부동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민법 제99조에서도 물건을 동산하고 부동산 이렇게 구분하면서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의 정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다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합쳐가지고 이제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한 부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면 토지, 건물은 아니지만 토지 그리고 건물, 그러니까 토지 또는 건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 그리고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을 갖다가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것들이 속해 있냐면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임목, 항공기, 자동차, 중기, 어업권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준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에 합쳐 놓으면 그게 이제 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중간에 이제 임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임목은 설립자의 나무 목자 써가지고 서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 그걸 갖다 이제 또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살아있는 나무 전부 다 준부동산에 해당하느냐? 아니 뭐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을 한 임목, 등기를 한 임목이 이제 준부동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용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협의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광의로 정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협의와 광의의 그 정의를 갖다가 다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용어는 그냥 그러니까 용어가 있고 용어의 정의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부동산을 갖다 이런 의미로 쓴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가 다른 의미로 다 부동산을 얘기한다. 부동산의 의미가 다른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제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려고 노력하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이제 영어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많이 쓰는 게 리얼 이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리얼 프로퍼티, 리얼티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부동산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얼 이스테이트, 리얼 프로퍼티, 리얼티 전부 다 이제 리얼이라고 하는 어떤 형용사 또는 그 접두어가 붙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 이제 리얼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부동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좁은 의미가 리얼티라고 하는 것이고요. 리얼티는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부동산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자연물로서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리얼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넓은 게 이제 리얼 프로퍼티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리얼 프로퍼티는 주로 이제 부동산의 소유권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법적인 권리를 주로 리얼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그러면 뭐 재산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뭐 조금 깊게 생각하면 재산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뭐 재산권 또는 소유권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가 살펴보는 용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마지막 리얼 이스테이트는 이 두 가지 리얼티와 리얼 프로퍼티의 의미를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이다, 포괄적인 의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또는 물적인 부동산 자체의 소유 그리고 그 소유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권리까지를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래서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리얼 이스테이트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의미 외에도요. 그냥 부동산 산업도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얼과 이스테이트의 첫 자를 R과 E를 대문자로 표현을 하면 부동산 학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굉장히 많이 유형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은 이제 토지와 건물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토지와 건물은 좀 많이 다른 속성,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공급이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좀 비탄력적이죠. 건물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아무래도 있겠죠. 아무리 뚝딱뚝딱 빨리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3개월, 6개월, 뭐 어떤 경우에 한 뭐 1년 뭐 이 정도 이제 소요가 되죠. 그래서 좀 기간을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건물 공급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거,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공급하는 거, 뭐 이게 이제 좀 많아질 수 있고요. 뭐 가격이 떨어지면 뭐 그 공급되는 물량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건물 공급은 탄력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토지는 그렇지 않죠. 아무리 기간을 길게 두고 본다라고 해도 토지의 공급이 탄력적이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탄력적, 뭐 거의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이제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지만은 이것도 이제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 또는 도시 전체의 토지의 총량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뭐 간척을 한다든지 해봤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 전체 또는 도시 전체의 토지 총량 가지고 보면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유형을 또 나눠가지고 뭐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그러니까 주택으로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 상가로 이용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보면 즉 특정한 용도로 다 나눠가지고 살펴보면 그런 차원에서 토지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한다, 주택의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주택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농지를 갖다가 주택 용지로 전환시켜 가지고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주택 시장에 충분히 공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도시적 용도의 토지를 도시용지, 주택, 뭐 그 중에 하나인 주택용지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냐? 그렇지는 않다. 어느 정도는 탄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말 좀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이런 걸 갖다가 복합부동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물은 토지 위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이제 합쳐지기 때문에 두 가지 합쳐지기 때문에 이제 복합부동산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은 크게 주거용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뭐 주택이 되겠죠 대부분.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그런 그 복합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업무용, 상업용, 산업용 그리고 특수용 부동산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피스 빌딩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무실로 많이 이용되는 그런 건물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은 그냥 상가로 많이 이용될 때, 상가로 주로 이용될 때 그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업무용하고 상업용이 이렇게 그 합쳐져 있는 경우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1층에서 한 뭐 3층, 뭐 높은 빌딩 같으면 높은 건물 같으면 1층에서 한 5층은 상업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 이상은 또 업무용으로 쓰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자, 산업용 부동산은 뭐 크게 이제 공장하고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용 부동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특수용 부동산은 그냥 특수 목적용 부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목적을,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건물 한 동 전체를 활용을 할 때, 그때 이제 특수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도 일종의 특수용 부동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호텔이라든지 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이게 이제 그 뭐 그냥 저기 막 그냥 그 어떤 건물의 한 층을 쓰는 교회 뭐 이런 거 말고요. 어떤 건물의 한 층을 쓰는 절 이런 거 말고 그냥 통째로 하나가 교회이거나 뭐 절이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특수형 부동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뭐 자가주택 그리고 나머지 수익용 부동산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기 막 부동산을 토지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포함된 부동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밑에 그림 보시면요. 그리고 이런 그 복합 부동산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토지와 건물 포함한 부동산. 그래서 이런 복합 부동산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크게 나누고 주거용은 뭐 주택인데 자가주택, 뭐 임대주택 뭐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비주거용은 업무용, 상업용, 산업용, 특수용 부동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자가주택은 이제 수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죠. 네, 나머지 임대주택, 업무용, 상업용, 산업용, 특수용 이런 것들은 이제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용 부동산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